엄마! 들어오는 길에 수송동 사거리 편의점 들러서 담배 좀 사다 줘. 또 나갔다. 오기 귀찮단 말이야. 아, 빨리! 방 안에서 들려오는 42살 먹은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 영자는 오늘 군산 나운동 식당에서 온종일 불판을 닦다 돌아와 허리도 못 펴고 소파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아들이라는 놈은 방구석에 처박혀 엄마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꼬락서니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나이 71, 아내 나이 67. 우리가 평생 군산 조선소 쇳가루 마시며 식당 뜨거운 김 쐬며 일한 결과가 고작 이런 거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안방에도 이런 폭탄 하나씩 안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 키웠다 믿었던 자식이 노후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러 돌아왔을 때 부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군산항 근처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40년 넘게 일했죠. 여름엔 방화복 안이 땀으로 흥건해도 겨울엔 바닷바람에 손가락이 곱아도 버텼습니다. 아내 영자도 고생 많았죠. 수송동 일대 식당 주방을 돌며 평생 남의 집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잘나간다던 외아들 현우였습니다.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번듯한 전세 아파트까지 얻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인생의 고생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에 평생 모은 예금 6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이면 우리 부부 소박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인생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야, 종수야. 너희 아들은 이번에 서울에서 부장 달았다며? 부럽다 친구야. 우리는 자식 농사 망했는데. 친구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던진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잘나가는 줄 알았던 아들이 이혼 서류 한 장 달랑 들고 군산집으로 기어들어왔다는 말을 그놈이 제 아내의 노후자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아들이 사기를 당했거나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불쌍하기라도 하죠. 멀쩡한 놈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며 부모에게 생활비를 타쓰는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자식이 아니라 전생의 원수가 환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아들이 돌아온 지 1년째입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아들의 밀린 신용대출 이자를 막아주느라 모아둔 예금 6천만 원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목숨줄 같은 퇴직연금 1억 3천만 원 뿐입니다. 70이 넘은 저는 지금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경비 일을 서고 있습니다. 아내 영자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도 식당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라 번 돈은 아들의 게임 아이템 비용으로, 배달 음식 값으로, 그리고 담배 값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우리 부부의 사랑이 독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노인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아들은 어제도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퇴직금 좀 미리 당겼으면 안 돼요? 나 이번에 진짜 대박날 사업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저는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함께 침몰해야 할까요? 그날 밤 군산 수송동 우리 집 거실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영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42살 백수 아들이 우리에게 숨겼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고향 군산은 늘 바다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산항 근처 하청업체에서 용접봉을 잡은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여름이면 방화복 안이 땀으로 흥건해서 장화를 벗으면 땀이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겨울엔 또 어떻고요?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손가락이 곱아 터지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그 쇳가루 마시는 생활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퇴근길에 나운동 시장에 들러 아내 영자가 좋아하는 순대국밥 한 그릇 포장해 갈 때 내 품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봉투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몸은 고되어도 마음만은 참 든든했습니다. 아내 영자도 저 못지않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수성동 일대 식당들을 돌며 주방 일을 했는데요. 대형 솥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을 온종일 쐬다 보니 얼굴엔 늘 홍조가 가시질 않았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오직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만큼은 절대로 우리처럼 허리 구부리고 살게 하지 말자. 우리 아들 현우는 정말 제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떡하니 합격했을 때 저는 조선소 동료들에게 술 한 잔씩 다 돌렸습니다. 야, 박씨 아들 드디어 대학생 된다며? 소리 들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깨가 으쓱했던 순간이었죠. 대학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한 학기에 400만 원 넘는 돈을 마련하느라 저는 야근을 자처했고 아내는 식당 일이 끝나면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봐도 아깝다는 생각은 단 1초도 안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 가서 번듯한 넥타이 메고 일할 모습만 상상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거든요. 실제로 현우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견기업 영업직으로 취업하더라고요. 첫 월급 탔다고 저한테는 내복을, 아내한테는 화장품 세트를 보내왔을 때 우리 영자는 그 화장품 아깝다고 한 달 동안 뚜껑도 못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노후는 탄탄대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퇴직연금 좀 받고 소박하게 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발밑이 무너지는 법인가 봅니다. 서울 가서 장가도 가고 금천구 독산동에 전세 아파트까지 얻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아들놈에게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서울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 하던 소리가 이번 달에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한데 10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로 바뀌더라고요. 자식놈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그날로 적금을 해약해서 서울로 돈을 붙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는 첫 단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끝에 묻어있던 그 불안함이 조만간 우리 집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부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식도 가끔 돈 빌려가는데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손 벌림이 잦아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에 빨간불이 켜진 순간이니까요. 과연 제 아들은 서울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신기루였나 싶습니다. 아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고 해서 아내 영자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우리 아들이 출세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깨끗하게 수리된 거실과 아기자기한 손녀딸 방을 보면서 영자는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그때 현우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돈 더 벌면 군산에 계신 두 분 모실 수 있는 더 큰 집으로 갈게요 라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노고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군산 수성동의 낡은 빌라에 살면서도 아들 집이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군산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히 자랑도 섞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도 비싸서 걱정했는데 우리 아들은 제 앞가림 잘하더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금이 사실은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노후를 통째로 태워버릴 불씨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아들은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꽤 잘 나가는 영업직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비싼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고기를 굽던 현우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성실하게 일만 해서는 절대 부자 못 돼요. 회사 동료들도 다 주식이랑 코인으로 수입의 몇 배씩 벌고 있어요. 그때 저는 남의 돈 먹기가 그리 쉽겠냐, 조심해라라고 한마디 했지만 아들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버지는 구식이라 그래요. 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전세 끼고 아파트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그거 사두면 몇 억은 금방 오른대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리고 싶었지만 서울 사람 다 된 똑똑한 아들 말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결국 현우는 자기 전세금의 대출까지 꽉 채워 검단에 집을 샀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 천만 원 벌었다고 자랑을 하더니 점점 판을 키웠습니다.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믿고 계신 분들 있죠?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후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우와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하면 짜증부터 내고 며느리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죠. 알고 보니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난 거였습니다. 검단 집값은 뚝 떨어지고 들어오려던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주식과 코인에 넣었던 돈은 이미 반토막이 아니라 아예 휴지 조각이 된 상태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 단위의 빚 앞에서 40대 가장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결국 며느리는 어린 딸을 데리고 전주 효자동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고요. 막상 해보니까 서울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모래성보다 더 쉽게 허물어지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군산 수송동 저희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내리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서울 부장님 박현우는 어디 가고 퀭한 눈에 낯선 남자가 서 있더군요. 아버지, 나 진짜 죽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매정하게 문 닫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문을 직접 여는 행동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이 들고 온 건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 폭탄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노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그날 밤 군산 수송동 우리 집 거실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돌아온 현우를 보며 아내 영자는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아들의 대학 졸업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가져온 짐이라곤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서울에서 며느리가 챙겨보내준 여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죠. 번듯하게 성공해서 부모님 모시겠다던 그 당당함은 간데없고 42살 먹은 사내놈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실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영자는 그 아픈 허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밥 차려줄게. 일단 먹고 생각하자. 그 상황에서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인 게 어미 마음인가 봅니다. 나운동 시장에서 사다 놓은 전복이랑 소고기를 꺼내서 허겁지겁상을 차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저는 차마 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이 그저 일시적인 소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서울살이가 워낙 팍팍하니 잠시 쉬러 왔겠지. 내 자식이니까 금방 털고 일어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희망을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사나흘은 미안해하며 집안일도 돕는 척하더니 일주일이 넘어가자 현우는 아예 안방 건너편 작은 방에 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잠만 자고 해가 지면 거실로 슬금슬금 나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이 기죽을까봐 현우야, 요즘 취업지원금 같은 것도 잘 나온다더라. 천천히 알아봐라며 달래기도 하고 나운동 시장에 가서 한 근에 수만 원씩 하는 한우갈비를 사다가 날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짐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우편물들이 우리 부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 거실에 놓인 가방 근처를 청소하던 영자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달려가 보니 각종 금융권에서 날아온 대출 독촉장과 카드 연체 통지서가 한 움큼이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받은 사채급 신용대출에 생활비로 긁어댄 카드값까지. 그 금액이 자그마치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군산 수송동 주거래 은행에 얌전하게 모셔두었던 우리 부부의 전 재산, 예금 6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 자식의 빚이 내 빚처럼 느껴져서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신 못 일어설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영자의 눈물 섞인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40년 넘게 쇳가루 마시며 모은 예금 통장을 깨버렸습니다. 현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 돈으로 카드값이랑 급한 보험 약관 대출부터 갚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악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비닐부를 갚아줬으니 이제 아들이 구인 광고라도 뒤적일 줄 알았는데 현우는 오히려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문제가 조금 해결되자 미안함은 사라지고 서울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근거 없는 자존심만 되살아났습니다.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컴퓨터 게임에 매달려 헤드셋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서울 영업직 생리를 아세요? 지금은 인맥 관리하고 트렌드를 읽는 중이에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70이 넘은 제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경비 자리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단지 주변을 쓸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내 영자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수송동 식당 주방 일을 다시 나갔습니다. 우리 현우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고생하자는 아내의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우리 부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허덕이며 번 돈이 아들의 배달 음식과 게임 아이템으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에 치킨 상자가 널려 있고 아들은 방에서 와 잡았다 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살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건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방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꼬대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그 퇴직연금, 그거면 다 해결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현우는 무엇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1억 3천만 원마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조선소 다닐 때보다 더 이른 시간이죠. 7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군산의 바닷바람은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이 차가운데 단지 내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으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벌어야
42살 먹은 저 아들놈이 굶지 않고 집안에 밀려드는 대출 독촉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은 170만 원 남짓입니다. 예전 조선소 시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선 금쪽 같은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이 제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단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끌어다 쓴 카드값이랑 보험 약관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제 손엔 담배 한 보루 살 돈도 남지 않더라고요. 가끔 경비실 초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40년 넘게 쇳가루 마시며 일한 끝에 얻은 게 고작 아들 빚쟁이들 뒤치다꺼리인가?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아픈 건 참으며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겪어보니 그게 참 무서운 덫이더라고요. 내가 버텨주니까 아들은 더 안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아들은 제가 새벽같이 나가는 걸 알면서도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 안에서 컴퓨터 불빛만 깜빡이며 게임만 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쳐도 다녀오셨어요. 한마디가 전부였죠. 툭 터놓고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자기만의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운동 식당 주방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점심시간이면 수백 명의 손님이 몰려오는데 뜨거운 불 앞에서 연신 칼질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67의 나이에 무릎 관절은 이미 다 닳았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가는데도 아내 역시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기운 차리면 그때 그만둘게.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며 진통제를 사탕처럼 씹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아들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더군요. 어느 날 영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수성동 의원에서 진통주사를 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도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간신히 몸을 눕히고 끙끙 앓고 있는 엄마를 향해 아들은 방문만 빼꼼히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담배 좀 사다 주지. 나 지금 중요한 판이라 못 나가는데. 그 순간 거실에서 그 광경을 보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걱정하기는커녕 자기 담배 한 보루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망가졌나, 아니면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자식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몰랐던 건가 싶더라고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귀하다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부모를 복지 혜택 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를 눈독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제 퇴직연금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제가 40년 넘게 조선소에서 몸바쳐 일하며 우리 부부 노후에 최소한의 밥줄로 남겨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제가 경비일로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자기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퇴직금 미리 좀 당겼으면 안 돼요?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이라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저 서울에서 영업할 때 정보 들은 거 많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자기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 미천으로 쓰겠다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명의로 된 보험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우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뒤에서 다 조사하고 다녔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게 게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의 마지막 남은 피를 빨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인 연금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은 제가 결단코 안 된다고 하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들은 무엇을 빌미로 저와 영자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인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는데 자식이 변하는 모습 딱 하루만 보여줘도 그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경비일을 나가려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현우가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며칠 동안 깎지 않던 수염도 매끈하게 밀었더라고요. 아버지, 저 군산 산북동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면접 보러 가요. 사무직인데 복지도 괜찮고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던지 경비 초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내 영자는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이 지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지난 1년의 고통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사실 현우는 서울에서 영업직으로 잔뼈가 굵은 놈이라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날 오후 면접이 잘 됐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집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영자는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나운동 시장으로 달려가 제일 좋은 쌀과 굴비를 사왔습니다. 현우야, 내가 다시 일어서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성실하게만 다녀라.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살아난 것 같았고 우리 부부의 노후도 다시 빛을 찾는 줄 알았거든요. 드디어 아들의 첫 월급 날이 왔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벌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250만 원 남짓한 월급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현우는 퇴근길에 수성동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집으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영양제 좀 사왔어요. 엄마는 허리 아프니까 이거 꼭 챙겨 드세요. 아들이 건네는 쇼핑백을 받으며 영자는 고기를 입에 넣지도 못하고 연신 눈물만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회사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연금 보험 같은 것도 회사에서 절반 지원해 준대요. 이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돈 더 모아서 전주에 있는 애들이랑 집사람도 꼭 데려올게요. 아들의 그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기분 좋게 넘겼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어디 가겠어. 잠시 방황했을 뿐이지. 그동안 아들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현우를 출근시키는 재미에 영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 역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놨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산북동 쪽 기업에 비중 있는 자리를 맡아서 말이야. 허허, 서울놈이라 그런지 적응이 빨라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안 청소도 돕고 영자랑 같이 은파호수공원 산책도 다니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마치 지난 1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70 넘은 나이에 더는 경비 일을 하며 몸을 축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아내 영자도 식당 일을 줄이고 조금씩 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이 첫 월급으로 바꿔준 대형 TV가 놓였고 저녁마다 셋이 모여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지? 현우가 저렇게 정신 차리니까 잠도 잘 오고 허리도 덜 아픈 것 같아. 영자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남은 퇴직연금 1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전주에서 가족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도와줄지 장밋빛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우는 본인이 직접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니며 군산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부모님 돈 빌릴 일 절대 없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평화롭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믿는 순간, 사실은 발밑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의 그 성실함은 사실 우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본인도 다시 무너질 줄 몰랐던 찰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파멸의 길로 밀어넣게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전화가 우리 집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노리는 악마의 속삭임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도대체 그 전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짜 안도감에 취해 있을 때 아들은 뒤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창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내 영자는 오랜만에 식당 일을 쉬고 안방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고 저도 경비 일을 쉬는 날이라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들 현우는 회사 동료 결혼식이 있다며 정장을 쫙 빼입고 전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고 이제 우리 집에도 볕이 드나 싶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던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거실의 낡은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스팸 전화뿐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더군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건 군산 수송동에 있는 단골 은행 대북의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수 고객님 되시죠? 지난주에 신청하신 퇴직연금 담보대출 5천만 원 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제 말에 은행 직원이 당황한 듯 대답하더군요. 어라? 아드님 박현우 씨가 아버님 인감이랑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위임장까지 작성하셨는데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오셨다고.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아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간다, 결혼식 간다며 매일같이 깔끔한 모습으로 나갔으니 당연히 그 방에는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건 아들이 매일같이 엄마에게 사다 달라고 했던 그 지독한 담배 냄새였습니다. 정돈된 듯 보였던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제쳤습니다. 양말 아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제가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퇴직연금 가입 증서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가 경비 일을 나가고 영자가 식당 일을 나간 사이 집안 곳곳을 뒤져 제 명의의 서류들을 훔쳐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장 구석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아들이 다닌다던 산북동 중소기업의 명함이었는데 뒷면에는 빼곡하게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복구, 이번 판, 올인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현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던 곳은 산북동 공단이 아니라 어느 지하에 처박힌 불법 도박장이거나 PC방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첫 월급이라며 가져왔던 250만 원도 사실은 어디선가 빌린 신용대출이거나 도박으로 딴 푼돈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영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제 인감도장을 보고 영자는 상황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현우가? 우리 현우가 설마?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배신감이라는 건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프더군요.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일은 넘은 아버지는 남의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고 허리 터진 어머니는 식당 불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번 돈을 저놈은 부모를 속이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전주 결혼식에 다녀왔다며 손에는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라도 든 양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거실 바닥에 서류를 본 순간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 부모 피를 얼마나 더 빨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진작 그 퇴직금 좀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번에 다 복구하고 서울 아파트 보증금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제 명의로 된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나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노후를 파먹는 괴물과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자각 말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내뱉은 마지막 발악 같은 협박은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죽어버릴 거야. 다 아버지 탓이라고 유서 쓰고 죽을 거라고. 자식의 입에서 나온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아내 영자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괴물 같은 자식을 안고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했을까요? 제 인생의 진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뺨을 후려친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조선소에서 수만 번 용접봉을 잡았던 그 단단하던 손이 자식의 얼굴을 향했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들이 몰래 신청하려던 대출 서류와 제 인감도장이 나뒹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뺨을 맞은 아들놈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이나 후회는커녕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서울에서 망하고 내려온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요? 그 말을 내뱉고 현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남겨진 아내 영자는 그저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람이 너무 큰 배신을 당하면 화도 안 나고 그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자식을 우리가 놓지 못했던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거부한 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아픈 허리를 이끌고 방문 앞을 서성이며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일단 나와서 밥이라도 먹자며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저놈이 저 모양인 거야. 당장 내쫓아. 제 모진 말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 여기서 내보내면 저놈 정말 죽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응?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자식이라는 괴물 때문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방 안에서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휴대폰을 붙잡고 어디선가 또 돈을 빌릴 궁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잠든 사이 몰래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뒤져 허기를 채우고는 다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걸 지켜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태는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며칠 뒤 군산 수송동 저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문신이 슬쩍 보이는 낯선 사내 둘이 서 있더군요. 박현우 씨 여기 삽니까?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전화를 안 받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부모 명의의 대출에 실패하자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사내들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동네 사람 다 듣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군산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명예가 순식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고개를 숙이던 제가 이제는 제 집에서도 숨죽여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간 뒤 방에서 나온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제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보셨죠?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아버지 퇴직연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낼 수 있다니까요.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이제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자기 목숨값으로 내놓으라는 그 당당한 요구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빚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공포를 겪어보신 분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이 집을 통째로 불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배신과 사채업자들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현우가 전주에 있는 며느리와 아이에게조차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인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늪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현우가 숨기고 있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영자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천륜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가 무겁다 했지만 그날 밤 전주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전주 효자동 처가로 내려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즉 사돈 어른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평소 정중하시던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종수 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현우가 몰래 손을 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리 손주 녀석 이름으로 넣어둔 청약 통장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수화기를 든 제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현우 이놈은 군산집으로 오기 직전 서울에서도 이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왔던 겁니다. 아내의 비상금은 물론이고 어린 딸아이의 미래까지 도박판 미천으로 밀어넣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40년 넘게 조선소에서 쇳가루 마시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아들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파렴치한 집안의 가장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현우의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그러고도 애비냐? 내 딸아이 돈까지 손을 대고 여기까지 도망을 와. 제 사자 후에 아내는 자다 깨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나온 현우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놈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식탁을 내리치며 대들었습니다.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돈만 있었으면 코인으로 10배, 20배 불려서 우리 가족 다 서울 강남 아파트 보내주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였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대화가 통할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망상과 탐욕의 늪에 빠져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소리나게 쳤습니다. 내 팔자야,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내의 통곡 소리가 군산 수송동 빌라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현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나요? 자식이 미운 걸 넘어 공포스러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놈이 나중에 내 퇴직연금을 안 준다고 하면 자다가 내 목이라도 조르는 건 아닐까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잠을 못 자겠다며 제 연금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밤새도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다시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밤새 자식과 싸우고 나와 새벽 공기를 마시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더군요. 초소에 앉아 명부를 정리하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엇나갔습니다. 그때 주민 한 분이 다가와 걱정스레 묻더군요. 경비 아저씨,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 됐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속은 시꺼먼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는 170만 원의 월급은 이제 아들의 빈 이자로 나가기에도 벅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몸이 더 아파져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때, 혹은 간병이 필요할 때 쓸 돈은커녕 당장 오늘 저녁 찬거리 살 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뒷바라지가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부모의 생명을 들이붓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뜨는 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영자도 나도 저놈 손에 말라 죽겠다. 하지만 아내 영자는 여전히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여보, 딱 한 번만. 우리 퇴직금에서 3천만 원만 떼어주면 안 될까? 현우가 그거면 정말 다 정리하고 전주 가서 다시 시작하겠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를 넘어 가장 약한 고리인 엄마를 공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현우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몰래 넣어둔 개인연금 가입 증서까지 찾아내려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마저 이제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과연 저는 아내의 간청을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1억 3천만 원을 들고 도망이라도 쳐야 할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잔인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어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3천만 원만 떼어주자고 울며 매달리던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낡은 통장 하나에 우리 부부의 40년 세월이, 그 지독했던 조선소의 불꽃과 식당의 매운 연기가 다 녹아있는데, 이걸 자식의 도박 빚으로 내주는 게 정말 부모의 도리일까 수천 번을 자문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방 안에서 돈 안 주면 나 진짜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아들의 발악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2, 3천만 원을 주면 저놈이 정말 전주로 가서 새 삶을 살까? 아니면 한 달 뒤에 남은 1억 원을 마저 내놓으라고 내 목을 조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통장을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저는 아내 영자의 손을 끌고 군산 수송동 사거리에 있는 복지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전문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지금 돈을 주시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의 파멸을 재촉하는 겁니다. 연금은 어르신들의 생명줄이지 자식의 도박 자금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의 단호한 한마디에 제 가슴 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 저는 그놈의 짐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왔던 그 낡은 캐리어에 군산에서 사준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현우는 눈도 못 뜬 채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내 자식이라면 내 힘으로 살아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늙어서 병들면 국가 신세 안 지고 조용히 눈 감으려 모은 마지막 자존심이다.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세요.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웃 사람들의 눈총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건 현관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영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 우리 부부는 평생 저놈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길거리로 나앉을 거라는 사실을요. 막상 해보니까요. 천륜을 끊는다는 건 생사를 찢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진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들에게 보내주던 보험료며 통신비 결제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전주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제가 단호하게 무시하자 결국 인력사무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려던 놈이 막상 배가 고프고 잘 곳이 없어지니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다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현우가 며느리에게도 무릎 꿇고 빌며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며 다 퍼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았는데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지금 저와 아내 영자는 다시 군산의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아들의 대출 이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영자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 사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우리 부부 몸 불편해지면 들어갈 실버타운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귀한 손님이었다는 것을요. 제 품 안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니 저도 죽고 자식도 죽었던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떠난 빈방에 앉아 있으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 그놈이 짐을 싸들고 왔을 때의 그 막막함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문 밖으로 밀어낼 때의 그 찢어지는 가슴까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적막함 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군산 수송동의 이 낡은 빌라가 예전처럼 다시 평온해진 것이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이 아니라 때로는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해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 영자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 주변을 맴돌며 손을 벌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처럼 지켜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생존 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든 대출 이자가 밀려 죽겠다고 하든 그건 그놈의 몫입니다. 부모가 가진 마지막 보루를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제 아들 현우도 처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결국엔 제 퇴직금 1억 3천만 원까지 노렸습니다. 돈은 한번 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독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저 모양인가? 내가 서울 보낼 때 더 못 도와줘서 망했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이 30 넘고 40 넘어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건 100% 본인 책임입니다. 부모는 할 만큼 했습니다. 군산 조선소에서 쇳가루 마시고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그만큼 키워냈으면 부모의 소명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뒷바라지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로 쓰고 요양원비로 써야 할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과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십시오. 자식의 생활비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는 법입니다. 제가 아들의 짐을 내던지고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현우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버텨주는 한 자식은 절대 스스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놈이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아파트 경비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끌려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제 아내 영자와 맛있는 거 사 먹고 나중에 우리가 더 늙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즐거운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나중에 자식 면회라도 왔을 때 웃으며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초연금이나 소액의 예금마저 자식의 손에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 박종수도 70이 넘어서야 이 쉬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에 여러분의 평생을 바친 피땀 어린 결실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하고 나도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제 뼈아픈 조언이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